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프랑스 총선을 앞둔 시점에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선수죠.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 소속의 정치인 마린 르펜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음바페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마린 르펜이 응수하고 나선 건데요. 유럽에서 극우 정치 세력과 축구 대표팀 선수들 사이의 긴장 관계는 최소 3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네딘 지단, 메스투 웨질, 일카이 귄도안 등 유명 축구 스타들이 극우 정치 세력과의 마찰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우편물 차량 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 시카고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절도범들이 왜 우체국의 우편물을 노리는 건지, 우체국의 대응은 뭔지 잠시 후에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러 관계 밀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의 탄약과 무인기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서 하원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모든 하원 의원의 의견을 문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는데요. 의견 수렴 후 지도부를 소집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상하원에서 전체 의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배우 조지 클루니 등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반전됐고 하원에서는 지금까지 14명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상원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2029년까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독일 주요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보안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모바일 통신망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국 통신회사 화이 그리고 GT가 만든 부품을 제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협정은 또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모든 중국산 부품 장비를 제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독일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해 미국이 독일 등 동맹국에 중국산 기술과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에 편중된 무역을 다각화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후앙 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후앙의 랜드마크인 중세 대성당 첨탑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정오쯤 후앙 대성당의 첨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 30분 여부 만에 진화됐으며 성당 내에 있던 사람들은 긴급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1m 높이의 첨탑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첨탑이 주철 구조물이어서 화재가 성당 다른 곳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12세기에 지어지기 시작한 후앙 대성당은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 여러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미국에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1억 4,200만 명 이상이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폭염경보는 서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6.1도까지 오르는 등 5일 연속 섭씨 46도를 넘기면서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10일 온도가 섭씨 55도까지 올라가면서 서부 지역 곳곳이 역대급 폭염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4명의 사망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2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고요.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주목해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진퇴양난 실수연발. 네. 이렇게 하니까 실수연발도 사자형 사고 같은데요. 어쨌든 집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논의가 지금 본격화로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모든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냐는 의견을 묻는 과정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다음 단계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그리고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 인사인데요. 배우 조지 클루니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반전됐고 네. 11일 기준 5명이 다시 또 바이든 대통령 사퇴 요구를 하면서 결국 하원 의원 중에서 14명이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상원에서도 역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캠프 측 인사들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과 고문들이 내부적으로 사퇴를 설득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네. 하지만 바이든 캠프 측에서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으로 소개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말실수 이렇게도 예.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워낙 실수가 잦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게 되면은 더 크게 부각되는 면이 있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날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있었던 그 정상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이제 발언권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푸틴 대통령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바로 이상함을 감지했고요. 아, 네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비팅, 그러니까 대표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정정해서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내가 너무나 푸틴 대통령을 패배시켜야 된다라는 데 집중을 해서 말이 잘못 나왔다라 말하면서 다시 약수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가 훨씬 더 낫죠라고 재치 있게 얘기를 했고 예.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그렇습니다. 훨씬 더 낫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네요. 네, 근데 실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좀 전에 끝난 나토 기자회견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돈하는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 말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을 때에서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었고요. 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면 트럼프 부통령을 뽑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통령을 뽑은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얘기했군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알아차리고 그녀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묻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정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실수가 잦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신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네. 미국 언론들도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좀 전에 끝났었던 나토 기자회견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고 네. 10명 정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기자들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를 직접 물어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 스케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첫 번째 TV 토론대에서도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스케줄이 너무 많았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필요가 누적이 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냐. 내가 네.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조했고 제조업도 잘 되고 있다라면서 이 일을 자신은 계속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하원 의원들에 대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 대한 뭐 의견을 묻는 네. 절차가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선거. 예, 선거가 네.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현지 시각 10일 날 프랑스 국민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번 선거는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다원적인 다수를 구축해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네. 프랑스 하원 의석이 전체 의석이 577석인데 이 중에서 좌파 성향의 신민중전선이 과반 의석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위가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앙상블 역시 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163석. 그리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은 143석 차지했거든요. 네. 이 세 개 정당 모두가 과반 의석을 과반은 안 차지하지 됐죠. 못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단독으로 충분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했다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소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번에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의 기관, 법치주의, 의회주의, 유럽지향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모든 정치 세력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하고 다원적인 다수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변화와 권력의 분담에 대한 국민들의 명확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생각한다면서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일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1위를 한 정당이 신민중전선인데 네.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좀 쉽지가 않을 쉽지 것 같습니다. 않겠죠. 네, 그래서 네. 신민중전선 NFT는 사실상 이 총리 지명권을 거부한 마크롱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NFT 소속의 장리크 멜라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대표는 이거는 보통 선거에 대한 왕의 거부권 행사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왜냐하면 NFP가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네. 되면은 무릎을 꿇고 NFT를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NFP를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네. 이게 다수 의석을 가져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원이 불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의회 다수당의 이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에서 총리가 지명이 되는데 지금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물론 NFP가 다수당 가져간 건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구도 과반 의석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NFP라고 반드시 총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반발이 나온 겁니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편지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NFP와 권력 공유 정부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했고요. 네. NFP 측에서는 은퇴 연령 64세로 높인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철폐하고 60세로 다시 내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도 마찰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프랑스도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 지금 파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러시아 얘기인데요. 러시아의 비공식 비밀 전쟁. 네. 어떤 건가요? 러시아가 독일의 최대 군수업체 최고 경영자를 암살하려 했던 계획을 세웠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포탄 군용 체력을 생산하는 독일의 라인벨트의 아르민 파페르거 CEO를 암살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유럽의 방산업체 경영진을 암살하는 것이 러시아 측의 계획 중에 하나였고 네. 파페르거 CEO 제거 계획이 가장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라인 메탈이군요. 독일의 라인 그렇습니다. 메탈. 그러니까 네. 방산업체 CEO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건데 네. 미국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독일에게 알려줬고요. 네. 독일의 보안 당국이 경호 수준을 대폭 높이면서 이 CEO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러시아가 최근 6개월 동안 유럽 전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보관된 창고에
방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러시아가 단순히 파괴 공작 행위를 넘어서서 민간인 암살까지 고려했다는 정보는 러시아가 서방 전역에서 벌이는 비공식적인 비밀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로 사용되는 155mm 포탄을 생산한 업체인데요. 네, 네. 수준의 우크라이나 측에 장갑차 공장을 열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논평은 거부했습니다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토 동맹국들과 논의했고 이걸 밝히고 또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장에서의 전쟁 이외에도 네. 예,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 다음 키워드 동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 네. 일본의 캡슐 토이 제조업체 측에서 올해 약 60개 완구 제조업체들에게 매달 600에서 700개 정도 제품 시리즈 새로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해외에서 해외 고객이 이 캡슐 토이 매출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아, 뭐 이렇게 동전 돌려서 넣고 동전 넣고 돌려서 동그란 게 쫙 나오는 예, 거기 안에 예. 뭐가 아주 작은 거죠. 장난감이 네. 들어있는 건데 네네. 그걸 캡슐 만드는 토이.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캡슐 토이는 어린이들보다는 요즘 성인 여성들로부터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예. 합니다. 예전에는 뭐 만화 캐릭터, 장난감 이런 것들이 여기 그렇죠. 안에 들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세제, 감자칩, 라면 봉지 같은 일상용품들을 동전 크기만하게 미니어처로 만든 장난감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릴 때 추억이 담겨있는 이 캡슐 토이를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예. 일본의 캡슐 완구 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아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체들이 캡슐 토이 타겟을 성인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의 캡슐 토이는 길 모퉁이나 슈퍼마켓 내부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지만 전문 매장 통해서 100개 정도의 캡슐 토이를 한 곳에 모아두면서 사람들이 좀 더 구매하기가 쉬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인형 뽑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매장 안에 이렇게 가득 있는 거랑 네, 네. 비슷한 모양이 되는데요. 일본 공항에서 판매되는 캡슐 토이가 귀국하기 전에 남는 동전 엔화를 사용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아이디어 좋은데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예. 동전 가져와도 쓸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은행가도 안 바꿔주면 네네네. 동전을. 그래서 이제 이걸 쓴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관계자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기쁨과 재미를 주는 값싼 장난감의 이미지가 있게 되는데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저출생 관련 특집 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런지 일본의 아동 인구가 감소했다는 점이 저는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성인들이 많이 네. 이용을 한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출산이 높긴 합니다만 일본도 그래도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 사회죠.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선언을 한 건가요? 프랑스 파리 시장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다음 주에 네. 직접 센강에 뛰어들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쯤에 비가 내려서 지금 연기된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도에서 네. 센강의 수질이 아직까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좋다고? 대장균이 예, 기준 맞아요. 지하로 떨어졌다면서 괜찮다는 맞아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달구 시장이 프랑스 파리 라디오 방송과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다음 주가 되면은 센강의 오염물질이 다 제거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다음 주쯤에 센강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음. 예. 기다리고 계셨군요. 뭐 이렇게 따지면 좀 더러울 때 들어가야지 좀 더 확실한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건강은 중요한 네, 거니까. 그래서 물이 깨끗해졌으니까 네. 제가 준비가 됐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네. 프랑스가 7월 달 열리는 파리 올림픽 철인 3종 경기 그리고 오픈 워터 그러니까 야외 수영 등 일부 수영 종목을 센강에서 개최할 거로 발표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센강 수질이 너무 좋지 않다.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오염됐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네. 그때 이달구 시장이 그러면 제가 직접 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시기를 조절하다가 이제 준비가 됐다라면서 네. 안전성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래 지난달 23일 날 센강에 입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폭우 때문에 네. 날짜를 미뤘다가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 총선 실시하면서 이게 또 미뤄지면서 결국은 다음 주에 들어가겠다고 한 건데요. 네. 하지만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센강의 용변보기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또 이게 연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센강은 급격한 수질 악화 그리고 유람선 증가 때문에 1923년부터 100년 넘게 입수가 금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파리시가 7년 동안 14억 유로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하수 처리장 만들고 빗물 처리장 설치하면서 네. 폐수 방류도 단속했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센강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파리 시장실은 지난 4일날 파리 중심부 알렉산드르 3세 다리 올림픽 경기장의 대장균 수치가 나흘 연속 허용치 이하로 떨어져서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알렸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도 임박했으니까 네. 한번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사실은 직접 그린 겁니다. 네. 예. 호주의 한 미술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파블로 피카소 그림을 걸어서 네.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알고 봤더니 이게 위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즈메니아주 호바트 모나 미술관의 큐레이터이자 미술관 소유주의 아내인 캐샤 케이첼이 자신의 사회관계만 서비스 통해서 여성 전용 전시실에 전시됐다가 최근에 화장실로 옮겨 걸었었던 피카소 작품 3점이 사실은 자신이 직접 그린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여성 전용 전시관을 열면서 전시관에 어울 만한 녹색이 들어간 피카소 작품을 원했지만 네. 구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피카소풍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다 하면 되지 피카소 그림이라고 했던 건가요? 이게 그렇죠. 몰랐던 건가요? 아무도 몰랐나요? 아무도 처음에 몰랐다가 네. 파리 프랑스 측에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상하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압박을 느껴서 고백을 하게 된 건데요. 케이첼은 3년 전에 작품을 공개했을 때 네. 누군가 보면 알겠지 이게 네. 가짜인지 가짜 피카 작품이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알려질 거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결국 자의반 타의반 이걸 숨기고 살았었는데 결국 공개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케이첼은 이번 논란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고 일종의 재미다라고 포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관람객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관람객에게 피카소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면서 광고까지 하면서 입장권까지 팔았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네, 그래서 위원회 이제 결국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 위작임을 고백하게 된 것도 사실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리고 프랑스 피카소 관리국에서 계속 문의를 하면서 결국은 압박을 느꼈고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녹색풍으로 되면서 사실 제 그림 봤는데요. 비슷하긴 했어요. 좀. 그렇군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션 컬러스인의 Up on the Downside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원희룡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첫 공식 제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어젯밤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당원 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작 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원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만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상률은 1.7%에 그쳐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세의 내수 회복 조짐이 더해져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장마철 대응과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일제히 고무적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인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시카고에서는 최근 연방우체국 차량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범죄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15만 달러의 보상금이 걸리기도 했다는데요. 직접 취재하신 유정임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입니다. 네, 자 연쇄 우편물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보통 이런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지난 6월 시카고 서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우편물 연쇄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강도 용의자들이 우체국 배달 차량들을 미리 타깃으로 정한 뒤 뒤에서부터 몰래 미행을 하다가 우체부가 우편물을 전달하려고 차량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내부에 있던 소포와 우편물들을 모두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경찰은 연쇄 우편물 강도 사건이 같은 용의자들의 범행으로 추정하고요.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보상액인 15만 달러를 배상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네, 1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억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보상금이 걸린 건데요. 최근에 시카고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우편 배달부들이 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고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카고를 포함해서 미 전역에서 여전히 우편 배달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범죄가 늘고 있어서 치안 강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편 배달부가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우편 배달부를 겨냥한 물리적 공격과 강도 등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도한 일리노이 코카운티 지역의 한 경찰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 동안 우편 배달부에 대한 폭행 사건이 미 전역에서 약 23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우편 배달부를 겨냥한 범죄 용의자 중 연방법에 의거해서 기소된 경우는 겨우 14%에 그친다는 것이 아마 이 때문에 해당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우편물 배달 차량이 범죄의 타겟이 된 이유 중 또 가장 큰 이유가 USPS 차량이 우편물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차량인데요. 네. 우체부가 우편물들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비워둔 채 내리기 때문에 뒷좌석에 쌓아둔 우편물 박스는 잠금 장치가 없어서 손쉽게 누구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강도들이 우편물을 훔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네, 그 우편물들 중에는요, 네. 값비싼 물건들이 들어있는 소포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 강도들은 이런 소포들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가운데 개인 정보들이 나와 있는 우편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카드사에서 오는 고지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훔쳐서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수표가 든 우편물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국에서는 결제 방식으로 체크 수표를 써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래에서는 안전하게 현금을 대신해서 수표를 써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범죄자들이 개인 수표의 내용을 지우고 다시 써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네. 제가 $3,000의 비용을 어느 회사에 납부하기 위해서 체크 수표를 써서 우편으로 붙였는데 네. 강도들이 하필이면 이 체크 수표를 훔쳐서 기존에 제가 쓴 $3,000를 적힌 칸을 화학용품으로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강도들이 원하는 금액을 쓰는 거예요. 뭐 $9,000면 네네. $9,000, $10,000면 $10,000.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체크를 디파짓한 다음에 현금을 빼내가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은 한인들도 많습니다. 예, 주 정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우편물 절도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우편 배달부들이 사용하는 범용키 수만 개를 전자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USPS에는 범죄 다발 지역 만여 곳에 도난 방지책을 강화한 우편함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시카고는 조직화되고 있는 우편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 우편 범죄 처벌 수위도 높여서 절도만으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요. USPS 자산을 취하거나 폐기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 또 우편배달부 폭행 때 초범은 징역 10년, 재범은 징역 25년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편물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오늘도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축구장 어떠세요? 축구장. 네. 좋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넓은 면적을 가늠할 때 축구장 면적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대중에게 익숙한 친숙한 공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무엇보다 축구장에서는 여러 가지 천태만상들이 많습니다. 그 수백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뭐 그런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경기가 끝난 이후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전쟁으로까지 확전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어떤 관심, 열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축구장 밖으로 나오면서 좀 큰 일이 많이 그렇죠. 벌어진 건데 네. 어떤 이슈 사건까지 만들어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와 정치의 상관관계 그리고 네.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 이제 숨막히는 폭염 못지않게 유럽 대륙을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이제 네. 유럽 축구 연맹에서 주최하고 있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우리 유로 2024라고 그러죠. 그 선수들의 화려하고 수준 높은 경기력에 그들의 이제 정치적 언행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극우 정치 세력과 대표팀 선수들 간의 마찰이라서 오늘 그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난 7일에 있었던 프랑스 조기 총선 그 결선 투표 앞두고 뭐 킬리안 음바페가 또 작심 발언을 해서 네.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미. 그랬습니다. 네. 지난달 16일 오스트리아전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발언을 보면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고 극단주의가 권력의 문 앞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젊은이가 투표해야 한다. 종종 정치와 축구를 섞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것은 내일의 경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나는 7월 7일에도 이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를 대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표를 독려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는 이제 포르투갈과 8강전을 하루 앞둔 이달 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제 발언을 보면 조기 총선 1차 투표에 대해서는 재앙적인 결과를 보았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투표하러 가야 한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모두가 힘을 모아 올바른 편에 투표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 질문을 하려던 기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제 음바페가 찾지 못하니까 당신의 왼쪽에 있다. 맨 왼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바페가 기자를 이제 발견한 뒤 웃으면서 네. 반대편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발언 때문인지 몰라도 뭐 결과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만 극우 정당이 이제 3위가 됐잖아요. 네. 음바페에 대한 극우 정치인들 뭐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보면은 설교율랑 집어치우라는 식의 이제 분노가 좀 네. 드러냈고요. 분노를.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의원은 다음 날인 이제 5일 보도된 CNN과 인터뷰에서 음바페는 매우 훌륭한 선수지만 축구 선수나 가수와 같은 백만장자들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표하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인은 투표에 대한 설교나 지침을 받는 것에 지쳤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표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통상 국제 축구 대회에서의 승리는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을 조금 더 민족주의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애국자로 이제 만들기 마련입니다. 확 단합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들은. 그래서 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같은 사람은 이제 같이 이제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프랑스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극우 민족주의자들과 좀 상당히 긴장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이민자 배경을 가진 선수들에게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음바페도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네.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 아버지와 알제리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자 집안 출신입니다. 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사이먼 쿠퍼는 프랑스 극우파와 축구 대표팀 간 긴장 관계가 최소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쓰기도 했고요. 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을 창당한 데다가 마린 르펜의 아버지기도 한 장 마리 르펜은 1996년에 해외에서 선수들을 데려와서 프랑스 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팀은 가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장마리 르펜은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에 흑인과 이주민이 너무 많다. 국가도 부를 줄 모른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흑인이 많다는 이유로 검은 프랑스라고 이제 대놓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발언 들으면 또
축구 선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제 대표팀 주장이었던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 등은 이제 국가를 재창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제 장마리 르펜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항의를 했고요. 네. 지단은 프랑스 태생이지만 알제리 출신 그렇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장마리 르펜은 지단을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인 이렇게 불렀고요. 당시 이제 프랑스 축구 대표팀은 장마리 르펜 주장과는 달리 네. 대부분 프랑스에서 태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단이 이끈 대표팀은 이제 1998년 월드컵과 2000년 유로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대표팀 그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프랑스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상징이 됐죠. 근데 이제 2002년 장마리 르펜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고 그러자 이제 지단이 프랑스의 가치와 맞지 않는 정당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마리 르펜은 그때 이제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역사가 이렇게 있었네요. 네네. 네. 독일 축구 대표팀도 자국 내 그 구구정당 인종차별적인 태도에 직면했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독일에서 한 방송사가 지난 6월 15일 유로 2024 개막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1%가 독일 축구 대표팀에 더 많은 백인 선수가 있어야 한다는데 찬성을 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절반이나 독일 축구 대표팀에 더 많은 백인 선수를 배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축구 대표팀 선수들도 뭐 충격이 좀 네, 대단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하고 선수들이 네, 해당 여론조사가 그거는, 뭐 인종차별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대표팀 감독인 율리안 나겔스만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대답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다시는 그런 지저분한 여론조사를 읽을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인 요주아 카미 선수는 그러니까 축구가 어떻게 다른 나라, 다른 피부색 그리고 다른 종교를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팀이 바로 그렇다. 나는 많은 선수들이 여기에 없었다면 그리웠을 것이다. 그 앞에 말한 여론조사 결과는 완전히 인종차별이고 우리의 탈의실에서는 그것이 존재할 공간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제 독일 축구 대표팀과 관련한 오랜 정치적 분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요주아 키미히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독일에서도 네네. 좀 뭔가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네, 좀 묵은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그 예. 보니까 독일인들은 국제 축구 대회에서 강한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을 오랫동안 꺼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 2006년 월드컵 당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고요. 독일인들은 그 월드컵을 이제 부르기를 여름 동화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독일이 월드컵을 주최하면서 국가적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준결승전에서 독일 국가대표팀이 졌을 때도 그래서 이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뭐 그런 경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극우정당 독일 대한당은 조국인 독일보다 티르키예 당시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그렇죠. 예, 티르키예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은 경의를 표했다면서 이제 티르키예 출신 독일 선수들을 월드컵 대표팀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그 독일 대한당이 대표팀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바로 이제 메스투 웨질과 알카이 귄도안이었고요. 이들은 정말 유명한 선수죠. 네네. 이들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티르키예를 방문을 해서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선수 모두 터키계 이민자 가정 출신 독일인인데 이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되자 독일 축구 팬들이 이제 두 선수한테 민족 정체성에 의심이 된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요. 네. 이제 독일이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탈락을 하자 네. 그 책임까지 이제 두 사람한테 전가하는 목소리가까지 나오자 이제 참다 못한 웨질은 대표팀에서 이제 은퇴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 때가 이제 16강 진출에 우리나라가 진출은 못했지만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었거든요. 네, 네. 그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독일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네, 있었군요. 그렇더라고요. 예.
독일 대한당 AfD가 이제 지난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약진했던 그 독일 극우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맞습니다. 다 극우 정당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무소속으로 유럽 의회에서 이제 15석을 확보를 했었어요. 네네.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뇌물 스캔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치 옹호 발언 논란까지도 있었는데 기존보다 6석을 더 얻었었고요. 네. 독일 대한당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이 이제 나치 옹호 발언을 했던 장본인인데 발언을 보면 독일 나치의 친위대가 모두 범죄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으로 이제 유럽 의회 내에서 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룹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했고요. 네. 그 카트린 괴링 에카르트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이 이제 지난 6월 16일에 독일 팀 자말 무시알리가 헝가리와 그 경기 전반 22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SNS에 정말 대단한 팀이다. 독일 팀의 백인 선수들만 있는 게 상상이 되느냐 뭐 이렇게 글을 올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시알라는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곳은 독일이고 자란 곳은 영국. 이런 성장 배경 때문에 이제 독일과 영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독일 대표팀을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괴링 에카르트 이제 부의장의 글이 이렇게 딱 올라가자 독일 우파 정치인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다, 역차별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게 네. 이런 선수들의 어떤 모든 정치 활동 같은 게 다 네.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AP통신 등 외신을 보면 유럽 축구 연맹은 축구 경기장에서 팀이나 선수 등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그 예선 그 플레이오프 2경기 때 네. 유럽 축구 연맹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 축구 팬들이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신나치 무장 세력 의혹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극우 아조우 연대 관련 플랜카드를 이제 관중석에 내걸었는데 네. 유럽 축구 연맹이 이제 문제가 된 그 예선 플레이오프 2경기에 대해서 각각 1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40만 원의 벌금을 부과를 했고요. 네. 반면에 유럽 축구 연맹이 러시아를 테러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엔을 비난하는 플랜카드를 내건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 그 유럽 축구 연맹이 어떻게 균형감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할지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신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잘 그렇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최근에도 논란이 됐었죠. 그 늑대 경례했던 선수는 또 중징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네. 티르키예 대표팀 메리흐 데미랄에게 네.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을 하면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데미랄은 지난 2일 티르키예와 오스트리아의 16강전 후반에 골을 터뜨린 뒤 양손으로 늑대 얼굴을 만들어 보이는 늑대 경례 세레머니를 이제 했는데 네. 이제 독일 내무장관이 징계 요구를 했어요. 그 이제 늑대 경례는 티르키의 우익 극단주의 단체 회색 늑대의 인사법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색 늑대의 정치 집단인 민족주의 행동단은 그 티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정의 개발당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자국에서도 이제 1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이 단체를 이제 우익 극단주의로 분류를 하고 또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음바페는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네. 됐나요? 그 일단 유럽 축구 연맹 규정에는 축구 경기장에서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로 공식 기자회견에서 했던 음바페의 발언을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구 네. 경기장 안에서 뭐 세리머니나 그렇죠. 어떤 표현을 하는 거는 네, 뭐 안 되는 플랜카드를 거고. 건다든지 뭐 네네네. 이런 식의. 근데 이게 기자회견 중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징계까지는 안 되는 네네. 거고. 예. 그래서 음바페도 관련해서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더 편하게 발언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디디에 데상 그 프랑스 국가대표팀 감독도 그 뭐 음바페 같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한 선수들을 향해서 그들은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네. 프랑스 시민이기도 하다면서 선수들이 나라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축구와 정치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예, 그렇죠. 유럽에서 특히. 네. 예. 축구와 정치는 궁극적으로 이기고 지는 게임이란 측면에서 조금 닮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서로 이제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올해 유로 2024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유럽 정치 현실이 그대로 이제 투영된 현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 의회나 각국 정치권에서 입지가 커지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국가와 민족 순혈주의를 고집하면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 등의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이민자 가정 출신 프랑스인, 독일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뛰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과 충돌할 수 있는 사실상 최전선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따라서 축구와 정치는 앞으로 서로의 경계를 더 자주 침범을 하면서 더불어 유럽 축구 연맹의 고민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좀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이현미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